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가르치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입시를 담다 저희 시리즈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맡은 파트는 고2 영어 내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까봐 좀 설명의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름은 권대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사서 보고 있는 EBS 변형 문제집, 이런 것들도 제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강이라든지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주로 고등학교 내신하고 이제 고3 수능, 이렇게 강의 두 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일단 고2 영어 내신 특성을 설명을 드리려면 불가피하게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뭔지 조금 이해를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2 시험을 이해를 하면 고2 시험에 왜 고1 때에 비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맥락들이 좀 더 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수능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두 가지 표는 어떤 지표들을 나타내냐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최근에 치러진 수능이 벌써 작년 수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재작년 수능의 채점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원점수로 90점이 넘으면은 1등급, 80점이 넘으면 2등급이 되는데, 인원의 변화 추이가 좀 보이시나요? 한 10,000명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 한 4.7%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인 게, 작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6월에 갑자기 좀 나라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9평 때부터 문제를 좀 쉽게 낸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이제 문항별로 정답률 데이터를 좀 뽑아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오지선다형 문제들 정답률이 18%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를 푼 거보다도 안 좋은 거죠. 저희가 그냥 눈 감고 다 같이 사이좋게 1, 2, 3, 4, 5번 고루고루 찍어도 20%는 나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정답률이 18%면 20%보다 안 나온 거니까 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의 추이를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여기서 10,000명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 10,000명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000명 정도 인원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7%, 그 누적 18%, 이 정도가 1, 2등급을 받았네. 거기서 83,000명 정도가 2등급을 받았네. 이런 것들을 보이실 거고,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합쳤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더 빠졌네.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게, 제가 약간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올해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애들 중에는 영어 때문에 최저 맞추면서 좀 애를 먹은 애들이 약간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엄청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제가 좀 오버하는 거겠고,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좀 3등급대로 내려면 사실 수능 최저나 이런 거 맞추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애를 먹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10,000명이 줄어든 거에서 저희가 시험지 분석을 좀 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되게 저 개인적으로 좀 미스테리했던 게, 분명히 시험이 쉬워지긴 했거든요. 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읽음직한 것들, 그러니까 읽기 편한 글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까? 그러면 오답의 문제는 어디 있었지 하고 제가 문항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구평하고 수능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선지에서 변별력을 좀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글의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좀 불안했는지, 선지에서 예전 같았으면 주제 문제다 하면 너무 선명하게 주제 하나와 무관한 내용 4-5개로 이제 4개 정도로 3-4개로 선지 구성을 해왔었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교묘하게요, 주제 같아 보이는 게 2개, 3개씩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쪽으로 정답률이 쏠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래 보통 기본 점수 따는 유형이라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다 맞춰야 되는 유형에 속해 있는데, 그쪽에서도 오답률이 좀 높게 나오고, 이런 특수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이어간 게, 그럼 아이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항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지? 선지에서 약간 비슷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제시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글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게 이런 형태로 물었을 때 아이들이 왜 명확하게 답을 선별해내지 못했지? 이 문제를 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좀
고1, 2, 3 때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영어 공부한다고 뭐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영어 공부의 뎁스, 그러니까 깊이도 조금 모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법 자체도 좀 잘못된 게 많았더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바뀌는 수능에서 대비도 하고 그리고 당장 다가올 내신 시험도 대비를 하려면 좀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줘야겠다라고 하는 좀 저 스스로는 좀 압박감을 느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고2 내신을 대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냥 고2 과정들한테는 강조해왔던 포인트들이라 또 한편으로는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길이 장기적으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2 내신 이 특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저희가 이게 스테나인 등급표라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9등급제 표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성적을 받으면 실제로 성적 데이터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옵니다. 보통 50점보다는 평균이 높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4%, 7%, 12% 컷을 잘라서 누적 11%까지는 2등급 그리고 누적 23%까지는 3등급을 주는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원점수 몇 점 이상이 넘어가면 등급을 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내신은 아직 이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도가 나오게 시험이 설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2학년 때가 되면은 지문의 깊이가 일단 어려워지겠죠. 고1 때 아이들이 읽는 지문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전교에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4% 컷, 11% 컷, 23% 컷이 명확해질 수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내신의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능과는 달리 좀 변별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별력을 확보하게 되느냐? 이게 1학년 때는 주로 뭐였냐면 글이 충분히 어렵지 않다 보니까 아웃풋 쪽에 힘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쓰기 능력이나 스피킹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스피킹 능력을 시험지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다 보니까 보통 쓰기 능력에 대한 간접평가가 많았어요. 직접 써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어떤 어법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할 줄 아는지 아니면 쓰여진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혹시 틀린 표현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한 2년 전서부터 유동네 트렌드처럼 좀 돼가고 있는데 영작이나 어법에 너무 힘을 주기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요새 어휘 쪽에 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단순히 뜻 암기했으니까 A란 단어의 뜻은 가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예문을 읽어보고 적절한 쓰임의 적절함을 평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의어나 유반의어 패키지를 보면서 제 어휘를 뭐 분류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형태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고2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어머님들 고민들 몇 가지 좀 써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참 고민입니다 하면서 써봤는데 거의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패턴 안에서 들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안 시킨 건 아닌데 고등학교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봐요. 중학교 때 그러면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요? 그러면 여쭤보면은 꾸준히 다 A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에서요. 그 A 취득 비율이 뭐 학교마다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뭐 40에서 한 6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재 중학교들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A 취득이 전교생 중에 절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성적 지표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데이터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4% 컷까지는 1등급이고 11% 컷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전교 한 30등 정도 내외를 해야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바깥쪽부터 그냥 바로 3등급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A 받았을 때 그 절대평가 때 성적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지금 성적은 좀 부족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 사실 A를 받았던 중학교 때 성적하고 1등급을 등치시키시면 안 되겠죠. 등가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영어를 좀
빨리 좀 조기에 끝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많이 해줬는데, 그리고 읽고 쓰는 것도 꽤나 제법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내신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뭐냐면은 영어적 자산은 충분히 있어서 이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로 점수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영어를 유독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1학년 때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머리 받고 그냥 외워라도 보야지 이러면서 시험 대비를 그렇게 한 3번, 4번 정도 하고 나면은, 아이들도 사람인지라 한 3번째, 4번째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고 나면은,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보통 회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또 외워야 되니까 하기 싫다. 근데 고2 때가 되면 보통 시험 범위가 고1에 비해서 또 한 1.2배, 3배 정도 더 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지문 개수에 대한 그 정도가 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하기 싫어, 그냥 던질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간혹가다 이제 상위권 선생님들 상위권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이가 공대를 갈 거라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방향을 잡아주기가 쉬웠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세특 관리나 생기부 관리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도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보통 그냥 합쳐보면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의 그 세특은 좀 예외로 하고, 지필평가에서 아이가 내신이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혹은 얘가 영어 지필 평가를 잘 봐서 최소한의 교과를 좀 따줬으면 좋겠는데 학습 동기적인 면에서 얘가 충분히 좋아하지 않아서 공부량이 안 생기는 부분에서 오는 고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 다 사실은 여기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내용 영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템포가 짧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수로그를 배우면 다시 지수로그에 소단원이 있고, 각 소단원에 있는 개념들을 빨리빨리 공부하고 적용해서 문제풀이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 템포가 짧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 이랬을 때, 1단원 이랬을 때 뭘 공부해야 되고, 2단원 했을 때 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계속 뭔가 분리할 수 없는 정말 분석해낼 수 없는 큰 청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큰 덩어리를 소화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유독 더 좀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런 내용 영역이 선명하지 않은 영어 과목들이 좀 아이들에게 고민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좀 쪼개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영어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능력을 위주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시험이 뭔가 범위라고 하는 거, 내용 영역이 선명하지 않다면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가 시험에 공략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평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영어 평가를 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트레이닝을 좀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지금 풀고 있는 내신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어 언어적 지식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뎁스가 한 500단어 수준이다 이러면 영어 시험 잘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언어적 지식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영어로 말을 표현할 때 물 마시면서 혹은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는 공부를 했지 이런 얘기할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접적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실제로 고2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모의고사는 사실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전사가 잘 됩니다. 뭐 어젯밤에 뭐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기대하면서 일어나서 아침에 맛있게 초콜릿 쿠키를 먹었다, 이런 형태의 글이었다면은 고2 때부터 갑자기 인문, 철학, 사회 막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경제 지문도 나오고 좀
한글로 읽어도 좀 불편할 만한 약간 그런 형태의 경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시험을 구성하는 중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저는 사실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주의긴 한데 시험적 기술도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아이들이 시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이를 하고 자기 능력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 순서대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인강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짜여진 강의거든요. 저도 인강을 하지만 제가 인강을 할 때도 보통 이쪽에 포커스를 좀 강의를 해요. 근데 요 두 개는 굉장히 좀 음식으로 치면 슴슴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묵묵히 오랫동안 시간을 녹여내면서 훈련을 하고 내가 이런 능력들을 탑재하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영역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해줘라고 요구하는 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이나 고2 내신이나 앞으로 수능 모의고사 형태 그리고 수능 시험까지는 요 세 가지 영역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시험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얼마나 못 읽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재작년 수능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글 해석을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푼 문제는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한번 같이 요거 좀 체험을 해보게 해드리려고 제가 한글 해석으로 같이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도시는 그곳이 요 빨간 부분 때문에 취향 변화를 이끄는데 라고 해서요. 때문에라고 하는 요소와 어떤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 당시에 정답률이 제 기억이 맞다면 30% 초중반대가 나왔던 꽤나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좀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요 정도 문제 4개를 풀어서 2개나 3개를 맞추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최근 영어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어머님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시가 뭐 했기 때문에 취향 변화를 이끈다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면 보통 어머님들은 쭉 일단 바로 앞에서부터 뭐 도시가 뭐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해준다던데 뭐 덩어리가 생기게 규모가 생기게 해준다던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달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 세대와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가 좀 다른데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리터러시가 굉장히 좋은 세대들이세요. 그렇고 실제로 글을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저희 아이들보다 사실 월등한 세대시죠.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들을 읽고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전체 다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요. 뭐 중간중간에 그냥 도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기, 패션의 주물 공장 같은 걸 해줬고 어휘의 혁신은 항상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 모든 별의별 사람들이 그렇게도 서로 빈번히 서로에게 접촉한 결과물이 된 거였고 계속 접촉 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도시가 접촉에 대한 계기를 줬다라고. 그러다 보면 선전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영어로 써 있긴 했겠지만요. 그래서 1번 보면 예술가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기, 많은 접촉을 제공하기, 문화 갈등을 초래하기,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그리고 사회 이동을 줄이기. 이렇게 써 있는 문제를 보면서 2번으로 답을 고르면 그리고 이렇게 4개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맞춰도 영어에서는 2등급 한 80점대 중반 점수가 여유 있게 나오는 구조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게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답을 찾질 못하고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단어를 안 외워서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간 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접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단어를 다 외우면 이렇게 아까 어머님들이 글 이렇게 읽으시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봐도 그렇게 단어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점수가 오르는 경우를 거의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영어 그 3가지 능력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내신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이런 기회로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문이나 텍스트를 공부를 하는 게 무지성적인 암기가 아니라 내가 영어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수능에 대한 접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신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쉬워요. 저는 정시러기 때문에 내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한테조차도 어차피 2학년 1학기 때 수능적인 면에서 뭔가 대단한 콘텐츠가 없으니 그냥 내신을 기반으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의 기반을 만들어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2학년 때 정시러라서 영어 내신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게 아이들의 심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아이들의 심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회피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너무 부담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정시러라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겁니다라고 하더라도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적인 능력 자체들, 뭐 어휘력, 표현 습득, 그리고 어법 장치들에 대한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 수능에서 지문을 해석하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서 저희가 영어 내신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물론 영어 내신에서 1, 2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전교에서 4%, 11% 컷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사실 내신은 암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적 능력을 키우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도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어법 개념들을 학습을 하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라는 게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면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일단 수능에서는 문장이 아이들이 왜 해석을 어려워하냐면요. 단어를 몰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상언어로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도 수능 지문이 되면 갑자기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것이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행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읽으면서 물음표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부모님 세대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실제로 수능 지문들을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읽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만한데 우리 애들은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이러시는데 이게 세대 간의 차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뭐 최근에 뭐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 아이들이 텍스트 리터러시가 많이 발달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패드나 이런 거 겪었던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 탁월하고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나 이런 걸 보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텍스트 리터러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계속 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능을 잘 보려면 텍스트 리터러시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수용하고 입력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저희가 국어랑 영어만 합쳐도 벌써 200점이잖아요. 근데 그 200점 중에 한 150점 정도가 그런 능력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영어에서도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문해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문해력 관련 시중에 있는 책을 한 4, 50권 정도 사서 다 읽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4, 50권 정도의 책 중에 한 30권 정도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책을 많이 읽는 걸 강조해요. 근데 저희 애들에게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서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책 많이 읽어서 수능 잘 보려면 뭐 의대 뭐 40살에 갈 거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한 20권 정도 책에도 거의 명확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 책을 여러 개 사서 읽어보고 연구해보면서 느낀 좀 의아함은 뭐냐면 다들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문해력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은 아직 시원하게 제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 때 제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 긴 글은 아니니까 좀 짧은 글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좋아하는 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구조적 특성들을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면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될 거고 주장하는 글인 경우는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주장하는 글이 수능 시험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구조적 패턴밖에 없어서 요거라도 잘 기억해가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없던 인위적으로 없던 문해력을 막 펌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만 잠깐 좀 임시로 쓸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걸 잘 습득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신 때 지문 내용 암기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읽어본 내용의 글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전사가 되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용 관련된 변형 문제들 있죠. 주제라던가 빈칸 추론이라던가 순서 맞추기 뭐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내신에서 굉장히 쉽게 풀리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문해력이 또 다시 어디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은 내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설명의 내용을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수능과 내신의 연결고리를 좀 잘 봐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많은 학원들에서는 수능 따로 내신 따로 기조가 굉장히 강한데 뭐 모르겠어요. 뭐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평가를 공부해봤고 영어 교육학을 공부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시험이 조금 형식 면에서 다른 건 있습니다. 수능은 처음 보는 글을 제시한 다음에 이 처음 보는 글을 시험장에서 네가 직접 한번 읽기 위주로 처리해봐야 했다면 내신은 미리 읽어볼 기회는 줄게 범위를 정해서 하지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아웃풋 능력까지도 골고루 평가할 거예요. 이 차이 하나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면서 내가 사고해보고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고 이런 그 과정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시험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제가 그냥 학원 강의 들으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수능 때도 보통 고3이 강의가 1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2월, 3월 정도까지만 해도 이 시험 기술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적 역량 그리고 독해적 역량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 키우느냐가 사실은 아이들의 점수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어적 역량하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때도 내신 공부 착실히 하다 보면 점점 발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공부가 내신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셔도 수능에 대한 베이스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근데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요. 내신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 외우지 뭐 이러면 아마 올해 1년 동안 또 4번의 고통스러운 기간만 지나가는 거지 아이들의 영어적 능력이 발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이 많으면은 그 문해력 관련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글 못 읽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수능 지문의 해석을 또 하나 더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게 2017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지문을 설명할 때 되게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수험생들이 꽤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왔을 때 당황했대요. 주장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그게 당황할 정도의 내용인가 한번 봐보실래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본색을 알게 되면은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이겠죠? 어머님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 세대나 부모님 세대들은 칭찬이 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러면서 아래쪽을 줄기를 잡아가면서 내려오시잖아요. 보통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가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반응이 그냥 물음표밖에 없어요. 뭔 소리야? 칠판이 왜 나와? 칭찬은 뭔 소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아이가 왜 국어 독서 문제를 힘들어하고 잘 못 푸는지, 왜 영어 문제에 대해서 영어 문제, 독해 문제 잘 안 돼, 잘 안 읽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불평불만이 나온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건 칭찬과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칭찬 말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이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 글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어서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남게 되거든요.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야. 칭찬이 아니라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글에 담겨져 있는 정보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화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는 훈련을 따로 무언가 이걸 위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때 저희가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 40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40지문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 이걸 같이 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면서 제가 다 분석하면서 읽어줘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도 본인이 이제 혼자 내신 대비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명확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 이제 저는 좀 강의 현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촌스럽단 말까지 하거든요. 수능 따로, 내신 따로라는 인식 자체가 되게 제가 보기엔 좀 이제 올드한 느낌? 좀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 그런 게 좀 강하고 시험의 본질을 잘 깨우쳐서 이렇게 분석해서 보다 보면은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도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영어는 그게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2학년 때 내신도 얻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기본기도 잘 갖출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학습 전략 면에서 좀 그렇게 접근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월간권대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내신 콘텐츠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8년, 제 기억이 되면 8년, 9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중계 말고 다른 지역 강의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서 예전 같진 않은데, 뭐 저희 한참 제가 뭐 중계에서 주 6일, 7일씩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저희 마을버스 타면 다 저희 교재 들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좀 오래됐고, 퀄리티적인 면에서 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냥 겉보기에 좋은 잘 포장된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충분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노출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지문 내용,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지문 내용 잘 요약해서 정리해봐 이렇게 하면 사실 아이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글을 읽은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빈칸도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게 이렇게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험 대비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 욕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재활용 막 이만큼씩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종이 낭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종이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가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면은 가끔 자원 낭비다 싶을 정도로 이거 애가 다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뽑아주지 이런 것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런 의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300페이지 자료집인데도 뭐 예를 들어 얘한테 필요한 게 뭐 한 120페이지 분량이 너 그것만 찾아서 해. 나머지 그냥 버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해만 해도 이렇게 제시를 한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유별나 보인다 해서 이 주변 지역 학원에서도 좀 견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비슷한 구성들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저희 거가 뭐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시험 대비 실제로 해보시면 이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학원은 이거를 다 인쇄물로 해서 시키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서 모습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 컨텐츠야 뭐 이제 그래서 저희 안내문이나 이런 데도 저희 잘 써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선덕고 시험지에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했던 건데 이게 작년 아니고 재작년 시험지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매년 할 값어치가 있는 작업은 아니어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뭘 해봤냐면은 선덕고 시험지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 시험 대비하면서 썼던 자료집에서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6문제가 그렇거든요. 서술형까지 합치면은 32문제군요. 왜 그러냐면 서술형이 세트 문제다 보니까 조금 많아서 32문제 중에 28개 정도의 문제, 제 기억에 26개에서 8개 정도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거나 약간의 변형만 있었어요. 출제 의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똑같은 문제가요. 근데 제가 그때 선덕고 아이들 그때는 좀 많이 가르칠 때여갖고 저희 1학년 학생들 중에 한 70명 정도가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300명 중에. 근데 그 70명 중에 5등급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컨텐츠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이거 사실 보조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자료집을 줘도요.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60점, 50점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학년 때 성적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언어적 능력을 잘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저희 수강 후기도 이렇게 착실하게 잘 시켜주면 보통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시험 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어떤 바탕들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그냥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 나와서 아이들도 만족도 높게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재원생 성적 현황 뭐 100분이라 하면 이 정도 나와요. 저희도 뭐 다 1, 2등급 아닙니다. 3등급도 있고요.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은 저희는 허투루 시키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순도 높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랑 강의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설명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뭐 그 외에 저희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연락처니까 여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고2 내신 특수성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뭐 좀 빠른 시간, 뭐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암축해서 드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들을 때는 와 뭔가 듣고 간 것 같은데 이제 또 집에 가셔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지 이러면 좀 혼동이 있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하신 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질의응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